저는 주로 이제 장애인 근로자 고용 유지 방향과 실제 사례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외국의 많은 나라의 사례들을 다 설명드리기는 어렵고요. 왜냐하면 그 나라의 역사적 배경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어서 제가 다 설명드리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 같고, 제가 공부한 일본의 상황들을 좀 더 자세하게 볼 수 있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중심으로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일본의 장애인 근로자 고용 유지를 위한 방법이라고 할까요? 방안을 크게 세 가지로 좀 분류를 하자면 적절한 직무 배치, 적절한 환경과 지원, 노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 이 세 가지 부분이 좀 지속돼서 이루어지는 부분을 좀 볼 수 있습니다.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면 이거 이제 직업 능력 평가에 대한 기준들 마련하고 이걸 활용하는 방법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건 꼭 장애인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이제 일본에 있어서 직업을 분석하거나 할 때 직업 능력 평가 기준이 현재 마련되어 있어서 이 기준에 따라서 뭐 예를 들면 직업 능력을 향상시키는 촉도로 사용되기도 하고, 기관에 따라서는 이거는 임금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조절할 때 활용하는 형태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은 장애인뿐만 아니라 비장애인들 광범위하게 지금 사용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 직업 능력 평가라는 부분들은 이 왜 이제 직업 능력을 좀 보냐면 개인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 일을 하고 있는 상황이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일을 하느냐, 어떤 일을 하고 구체적으로 무슨 업무를 담당하고 있느냐에 따라서 본인이 갖고 있는 능력이 다 발휘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직종과 직무별로 구체적으로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분석하고 그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들을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업무 성과와 연계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직무 수행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 있고요. 또 이렇게 사전에 필요한 지식과 구체적으로 또 추가적으로 있어야 될 것, 공통된 기술 뭐 이런 것들을 좀 명시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더 자세히 보시면 이게 이제 재택개호업이라고 해서 우리나라의 뭘까요? 요양보호 같은 거죠. 방문 요양 같은 형태가 될 수도 있는데요. 돌봄 서비스이긴 한데 이 형태 가지고 그 직무 능력 평가를 어떻게 하냐면 이 개업업에 하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업무 윤리와 준수에 대한 부분이라든가 팀워크이나 커뮤니케이션에 대한 능력을 갖고 있어야 되고 외부 관계와 이제 왜냐하면 그 돌봄 서비스를 하거나 할 때 다른 기관과의 연계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연계할 때의 능력, 그다음에 목표가 있으면 구체적인 목표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 이용자의 안전 위생 확보라든가 문제 사전 방지를 위한 능력, 이런 것들은 이제 개호 이 일을 한다면 공통적으로 가져야 할 능력이고요. 이 중에서도 또 이제 개호라고 하더라도 방문 개호가 있고 방문 개호해서 그 목욕을 지원해 주거나 하는 경우가 있고 이동만 지원해 주는 형태가 있고 하는 업무에 따라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공통적 능력에 비과 더불어서 선택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일을 하느냐에 따라서 요구되어지는 능력이 또다시 쭉 나옵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이 능력에 대한 부분을 다 평가할 수 있도록 하고 이 평가 내용을 토대로 해서 각 사람들이 그 일에 충실할 수 있는지 없는지 평가하는 형태. 그래서 기능이 조금 떨어지거나 조금 부족한 능력이 있으면 이걸 향상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과 플랜을 짤 수 있도록 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 직업 능력 평가 지금 우리나라에서 장애인 고용촉진공단이나 이쪽에서 하고 있는 것처럼 기본적인 건 일본에서 다 하고 있지만 추가적으로 우리나라에 없는 내용을 좀 중심으로 설명드리면 이런 부분을 좀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적절한 환경과 그러니까 지원에 있어서 고용된 장애인을 위한 지원이 물리적 환경 개선도 있고 업무 수행을 위한 그 인적 지원 이것뿐만 아니라 일본 같은 경우는 통금 및 주거 지원까지 같이 포괄해서 지원을 합니다. 그런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장애인들 중에 발달 장애인들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까지도 이제 생활이 직업 환경에 미치는 영향들도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관계성을 가지고 서로 연계해서 안정적으로 직장 생활에서 안정적 생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그 주거 환경이라든가 생활적인 부분도 같이 관리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 때문에 일본은 2006년부터 그 계획을 가지고 꾸준히 진행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제 통근 지원이나 주거 지원도 같이 포괄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을 좀 살펴보면 보시면 뭐 직장 개호자 배치 또는 위촉 조성금 그다음에 이게 이제 직장 개호자 배치라는 건 우리 그 근로지원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근로 지원을 직접 배치를 할 수도 있고 아니면 위촉해 가지고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계속 지원하는 데 이게 이제 장애 유형별로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사무 업무를 하는 거냐 사무 업무 이외의 것을 하느냐에 따라서 쪼끔 금액들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차이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제 주로 대상들은 2급 이상의 시각장애인 양 상지 기능 장애라든가 뭐 이런 부분들 요 이제 그 구체적인 대상을 좀 놓고 있고요. 비용들은 이제 그 근로지원인 같은 경우 1 인당 월 15만 원, 150만 원, 150만 원 정도 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기간을 일본은 그 좀 장기간에 걸쳐서 지원을 합니다. 고용 유지를 하는 데 있어서 10년 정도, 최대 10 년까지 근로지원인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파견해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들은 10 년.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 업무 수행에 필요한 꼭 필요한 시각장애인이나 뭐 예를 들면 청각장애인 같은 경우에 필요한 요일 경우에는 이 경우는 5 년. 그래서 쪼끔 기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자 이거 외에 보시면 네 수화 청각장애를 위해서는 수화 통역이나 요약 필기 담당, 위촉 조성금 해 가지고 6급 이상의 청각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있어서는 네 이런 수화 통역자나 요약 필기 담당자를 위촉하거나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 배치했을 때에는 그에 따른 예산 지원을 하는 형태. 그래서 최대 그 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최대 10 년간 이렇게 받을 수 있도록 해서 장기간에 걸쳐서 조금 지원을 해 주는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최근에 많이 생긴 부분이긴 한데요. 장애인 상담 창구 담당자 배치 조성금이라고 해서 이 고용 유지를 하는 데 이게 이제 사실은 우리나라 장애인 차별금지법하고 비슷한 일본의 차별해소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법인데 이 법이 이제 만들어지면서 고용 쪽에도 이제 영향을 미쳐서요. 장애인을 이제 예를 들면 고용을 하거나 고용 과정이라든가 그다음에 임금 관련 근로계약 관련 과정이라든가 업무 환경에서 차별이나 이런 것들을 이루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그걸 해소하기 위해서 각 그 사업체에는 그 장애인 상담 담당자가 담당자를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장애인이 고용됐다 하면 고용해서 업무 배치 전에 무엇이 필요한지 본인한테 어떤 것들이 필요한지 물어보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그 사업체에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게 그 서로 합의를 하는 과정들 이 과정을 거쳐서 구체적으로 저기 보신 것처럼 물리적으로 공간의 확보가 필요한 건지 휠체어를 다닐 수 있는 화장실 개조가 필요한 건지 아니면 높낮이형 책상이 필요한 건지 아니면 수학 통역사가 필요한 건지 이걸 구체적으로 확인하는 과정들을 거치도록 합니다. 그래서 그거에 따라 필요한 그 지원을 하도록 되어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여기서는 그 직장 내에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 인권 침해적인 문제라든가 예를 들면 여러 학대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이 발생했을 때에는 이 그 장애인 상담 전담 인력이라고 하죠. 이 그 담당자가 이거에 대한 상담과 이후에 이제 관련된 부분들을 다 담당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장에 한 명씩 다 그 장애인들이 고용한 사업장에는 모두가 배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여기에서 그거에 따라서 이제 배치에 따라서 각 그 지원 금액들이 지금 보시는 것처럼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인력을 배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 상담 창구의 그 담당자가 사실상 장애인 이해도가 없거나 이러면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개선하기 위해서 담당자들이 연수를 가서 그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연수 비용도 지원되고요. 또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전담할 수 있게끔 교육하는 기관들 위탁할 수 있게끔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지원금도 마련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이제 현금 지원과 관련해서는 음 예를 들면 버스 차량과 그 출퇴근 지원이라고 생각하면 될 텐데 이 출퇴근 형태가 예를 들면 신체적인 기능상에 있어서 장애가 있는 경우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여러 가지 형태가 나누기 때문에 이 조성금에 있어서 그 출퇴근과 관련된 지원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보면 통근버스 구입할 경우 이거는 보통 이제 그 근로장애인이 몇 명 이상이라는 근원이 그 기준이 있긴 한데 그런 통근버스 구입 비용 그리고 그 통근버스 그 종사자 예를 운전자 있죠. 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비용 그리고 또 예 그 지원자 그 운전자도 있지만 중증장애 장애인들이 그 버스를 탔을 때 옆에서 서포트해 줄 수 있는 지원자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지원자에 대한 부분도 별도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금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배치할 수 있도록 하고요. 또 하나는 이 차가 있어도 실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경우나 뭐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장 임대에 대한 비용까지도 지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분 같은 경우는 차량 이동이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포괄적으로 하고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차량을 뭐 우리도 이거는 있긴 하지만 차량 구입할 때 이제 그 비용이 지원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제 우리나라에 많이 없는 부분 중에 하나가 주거 지원인데요. 주거 지원 같은 경우는 이거는 일반 고용하지 않은 장애인한테 지원되는 게 아니라 고용되거나 고용한 경우에 대해서 진행되는 거거든요. 되는 거로 장애인용 주택 임대하기 위한 비용을 지원을 해주고요. 또 이제 주택에서 혼자 생활하기 어렵거나 아니면 누가 서포트를 해줘야 되는 상황, 출퇴근을 어차피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하니까 이럴 때에는 그 지원하는 사람에 대한 지원금이 조정이 되어 있는 형태고, 네, 그다음에 주택수당 같은 경우를 대신 지급한다거나 해서 이런 부분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 편이고요. 일본 같은 경우는 일단 출근을 회사 안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고용 장기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회사 밖에서 출근하기 위한 그 환경까지도 같이 고민해서 지원하는 형태로 쭉 이어진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적절한 보상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연구를 통해서도 많이 이제 진행이 되기도 했는데 최저임금 감액 특례 허가 제도가 일본에서 있어서 이거는 이제 정신 또는 신체 장애로 심각하게 노동 능력이 저하된 경우, 그래서 그 저하된 경우에 최저임금을 감액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이긴 합니다. 이제 이러려면 여러 가지 절차가 조금 있어요. 사업주에 대한 절차가 되게 복잡하고, 사업주가 이 최저임금보다 세금 이하를 지급할 때에는 우리나라 시군구에 허가를 받아야 돼요. 반드시. 허가를 사전에 듣지 않으면 이걸 할 수 없고요. 또 하나는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 최대 3년까지만 할 수 있습니다. 감액을 받을 수 있는 거. 근로감독관들이 사실 현장을 다 방문해서 실제 장애인이 했을 때하고 비장애인, 숙련되지 않은 비장애인들이 일을 했을 때의 차이가 얼마인지를 첫 데이터와 그다음에 이후에 1년 후, 2년 후, 3년 후 이 데이터를 다 비교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적절한지 아닌지를 평가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최저임금 감액 특례 허가 제도가 일본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근로감독관이 굉장히 깐깐하게 이것들을 체크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3년 이상 하면은 최저임금 이하를 줄 수가 없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 부분에 있어서 이제 서로 간의 존중의 경우에 이해에 대해서 서로 합리적으로 진행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업무 개선 조성금 해가지고 사업장 내에 최저임금을 이렇게 줄이려고 노력하는 기업들, 생산성을 향상시키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최저임금 이상을 이렇게 줄 수 있도록 막 노력하는 중소기업들 있잖아요. 이 기업들에 대해서는 최저임금보다 적었는데 감액해가지고 했는데 이거를 조금씩 1년 지났더니 뭐 예를 들면 25엔이라는 건 250원 정도 되는 250원 정도거든요. 시급. 그러니까 시급 250원이라도 올렸다. 올린 사람이 몇 명이냐? 이걸 가지고 해서 금액을 조금씩 지원해주는 금액을 늘려줘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소기업 입장에서는 장애인분들이 최저임금보다 좀 받을 수 있도록 계속 반복적인 훈련도 시켜주고 하면서 업무 능력을 향상시켜주고, 그거에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이 지원금도 향상되니까 장애인들 입장에서는 내가 맨날 일해도 별로 성과도 없고 맨날 임금이 똑같아가 아니라 조금씩 올릴 수 있는, 그리고 이것들을 인정해주고 또 이거 인정해준 거에 따라서 임금도 더 많이 받고 이것들을 우리 회사도 좋아하는 이 형태가 될 수 있게끔 하는 이런 이제 보상 체계를 좀 시스템을 갖고 있어서 이런 거는 우리나라도 한번 참고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최근에 이제 만들어진 부분도 있긴 한데요. 그래서 한번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본 같은 경우는 이렇게 크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러니까 적절한 직무 배치에 대한 부분, 환경과 그런 인적, 그다음에 주거 지원 같은 이런 지원제도 같이 어우러져서 장애인 근로자의 고용 유지를 안정적으로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는 부분을 좀 설명드렸습니다.